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부채 한도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덕분입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2.2% 오른 15,125.82의 거래를 마쳤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와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각각 2.3%, 2.2%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또한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디폴트 사태를 피하기 위한 단기 부채 한도 증액에 합의할 가능성을 보인 것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1.46% 상승했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1.99%, 2.21%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정부의 부채 한도를 단기적으로 올려주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일 공화당 의원들은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제안에 따라 오는 12월 초까지 6주 동안 임시로 부채 한도를 올려주는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공화당은 추가로 재정을 삭감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대신 6주간 시간을 주면서 디폴트를 넘긴 후 추후 협상하자는 입장을 풀이됩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아 양쪽 모두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날 예정된 회동에서 급적으로 타격을 맞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6만 6천 건 증가한 37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31만 건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미 노동부는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로 정부 도급 일자리에서 일시적인 해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캘리포니아에서 컴퓨터 시스템 개선 작업을 한 것도 고용지표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조치를 꾸준히 지지해온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10월 중 양적 완화 규모 축소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세인트루이스에서의 한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번 달 FOMC에서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가능성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셧다운이 현실화된 상황인 만큼 10월 FOMC에서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셧다운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이로 인해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받아볼 수 있었던 경제 지표도 너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미국이 국가 채무 불이행에 빠질 경우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정치권의 불확실성과 부채 현안을 둘러싼 장기간 갈등은 미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며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어 IMF는 정치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며 미국 정치권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기한 내 증액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열흘 만에 미국 공화당이 부채 한도를 12월 초까지 6주 동안 임시로 올려주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알려지면서 현재 진행 중인 백악관 회동에서 극적인 정치권의 타결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이 덕분에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2% 이상 급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었다고 하는데요. 다우지수도 15,000선을 다시 회복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앞서 유럽 증시도 1% 이상 큰 폭으로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러한 글로벌 증시 훈풍이 국내 증시 오늘 금요일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전망해보면서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 공화당이 오바마 정부의 부채 한도를 12월 초까지 6주 동안 올려주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현지 시간 10일 알려지면서 이날 진행 중인 회동에서 극적 타결을 맞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주요 소식들 정리해보면서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다리던 소식이 미국에서 들려왔습니다. 정치권의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이 덕분에 뉴욕 증시가 2% 이상 급등을 했고요. 유럽 증시도 그에 앞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라고 하던데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네. 김보람 앵커도 많이 기다리셨나 봐요. 네. 예. 예, 상당히 오늘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예. 그 연방정부 부채 상한을 조건 없이 6주간 약 12월 초까지 공화당에서 이를 합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내용이 나오자 다우지수나 나스닥, S&P 지수 모두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우지수는 2.18%가 올랐습니다. 15,126포인트로 15,000선을 훌쩍 회복을 했고요. 나스닥은 2.26%가 상승을 했습니다. 3,760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2.18%가 오른 1,692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까지 그 미국의 연방정부 일시 폐쇄가 10일째로 들어가는데요. 1976년 이후 17번의 미국의 정부 폐쇄 기간 동안 10일 동안에 17번의 S&P 500 지수의 하락 평균은 마이너스 2.5%로 기록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면 약 2.2%의 하락률을 기록할 이런 그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2% 이상의 반등이 나와서 크게 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늘 세인트루이스의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미국의 연방정부 일시 폐쇄 여파로 인해서 10월 FOMC를 통해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라고 얘기한 것도 오늘 지수 상승을 좀 부추기는 이런 촉매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경제 지표는 좀 부진했는데요. 연방정부의 일시 폐쇄 여파로 민간 기업의 해고가 좀 증가하는 것으로 수치가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6개월 내 최고 수준인 37만 4천 건으로 2주 전 수치보다도 6만 6천 건이나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의 정치권의 불협화음 여파로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졌는데요. 역시 이제 미 증시에서 공화당 쪽에서 부채 한도 상향에 조건 없이 이를 임시 방편으로 늘려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영국 지수와 독일 닥스 지수, 프랑스 캬크 지수 모두 1% 이상, 2% 남짓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 MIB 지수나 스페인, 그리스 지수 모두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점, 유럽 증시, 유로존의 증시들은 지난 새벽에 모두 올랐다는 점,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 공화당이 미국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에 조건 없이 일시적으로 연장해주는 12월 초까지 6주 동안 임시적으로 연장해주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알려졌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그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오후 4시 반이고요. 네.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전 5시 반부터 네. 공화당 의원들이 현재 백악관에 들어가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주요 인사들과 현재 회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회의 이전에 출발하기 이전에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과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에릭 켄터 대표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주당과 협상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연방정부 부채 상한을 올려주는 것도 공화당의 선의로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분위기로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진 스펄링 백악관 국제경제 국가자문회의 의장이 민주당 고위 인사로서 연방정부 부채 상한을 임시적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한 바를 공화당이 이제 화답한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최근에 피델리티 자산운용은 10월 17일 전후로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국채를 모두 매각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디폴트 우려감이 좀 컸었는데 일단 대화의 물꼬를 짚었다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내년 예산안 여전히 이 부분은 오바마 케어 예산 때문에 현재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이 문제도 같이 합의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백악관 회의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시장은 정치권의 불확실성 다 해소됐다 이미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가 한 2% 이상 올랐었죠. 앞으로 증시의 반등 국면 이어질 것인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만약에 오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좀 늦더라도 시장에 청사진을 좀 내세울 수 있는 이런 결과가 아마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개장 시간이 한 2시간 전 남았는데요. 이 시간 내로 아마 소식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이 하원의 부채 한도 상향이 만약에 합의가 되면 늦어도 이번 주말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이 하원에서 표결 통과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중국의 리커창 총리나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 총재가 부채 한도 상향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계속적으로 압박한 것도 미국의 정치권이 이를 움직이는데 촉매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에 대한 오바마 케어 예산을 늘 것인가, 이를 내년으로 이월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화당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현재 경제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미국의 9월 산업생산 지표와 9월 초에 발표될 고용지표가 이미 누락이 됐고요. 수출입 지표도 현재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4분기에 항공업계나 방산업계, 여행업계, 그 다음에 신약 개발을 하는 헬스케어 업계 등이 정부의 승인이나 자금 집행이 현재 나오지 않은 이런 흐름으로 악재 요인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점도 오늘 뉴욕 증시가 환호성을 좀 터뜨렸지만 이런 부분도 잘 챙겨봐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편 모건 스탠리가 내년에도 금값이 내린다고 전망했습니다. 내년 2014년도에는 평균 온스당 1,310달러로 말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본다면 지금 금을 매도해야 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자세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그 달러가 한 2주 동안 최근에 좀 약세 기류에서 다시 이제 반등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그 달러의 대체 안전자산 수요로서 금이 선험적으로 많이 회자가 됐었습니다만 이번 2주간의 흐름만을 보면 이 내용이 좀 무색할 정도로 길을 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7주간의 금 가격의 동향을 보면 6주는 하락이 됐고 최근에 반등 추세가 나오고 있지만 다소 불안한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연초 대비 22%나 현재 하락한 추세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내년에도 금 가격이 현재 1,300달러 언저리 수준에서 크게 변동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으로서는 1,313달러를 예측을 했고요. 현재 크레딧 스위스 쪽에서도 원자재 투자 전략으로는 금을 좀 파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의 원자재 부분의 대표적인 리서처는 제프리 레커 리서처도 연준의 양적 완화 기조 연장 가능성이 현재 늘어난 추세를 보면 금 가격은 약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금 가격은 1,300달러가 깨졌는데요. 오늘 0.8%가 내린 온스당 1,296달러
90센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금 가격을 말씀드린 지가 한 달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 가격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투기적 수요가 퇴장한 이후에 금 수요의 기본적인 그 일반적인 수요 규모, 중국이나 인도 쪽의 수요가 좀 있기는 하지만 이런 투기적 수요가 퇴장한 이후에 금 가격이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추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모건 스탠리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가 내년에도 금값의 하락세는 이어질 것이다 전망했다는 점 들어봤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차기 연준 의장으로 자넷 옐런이 지명됨에 따라서 이것이 아시아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욕이 원하는 인물이 됐고 네. 특히 이제 비둘기파적인 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이머징 국가들이 시간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간 그 자넷 옐런이 되기를 소망했던 주요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매우 기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양적 완화 축소 기조가 아주 천천히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무르익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나 인도, 태국, 터키, 남아공 이렇게 좀 경상수지가 좋지 않은 국가들이 이런 시간을 좀 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니케이 지수가 다시 반등하는 것도 이 자넷 옐런의 지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부총재인 페루 와르지오 부총재도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본 BOJ의 나카소 히로시 부총재도 옐런 부의장을 매우 신뢰하고 있고 그의 통화정책 기조가 일본 증시에도 커다란 버팀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면 국내 증시에도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셧다운 여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국내 주식 투자 마인드 이런 부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30일째도 이어지고 있죠. 자넷 옐런 연준 부의장이 차기 의장으로 내정됐다는 것 또한 아시아 시장 그리고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요소다라는 점까지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한 주간의 기술적인 흐름 분석해보면서 또 차트 흐름이 좋았던 종목까지 꼽아드리는 시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모시고 이 시간 꾸려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국내 증시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한 약보합 정도의 마무리가 됐고요. 2천선은 사수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 행진이 30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지수는 2천선 부근에서 한 달째 머무르고 있어요. 현재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어저께 옐런 네. 부의장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빠지질 않았어요. 네. 이틀 동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옐런 부의장의 기대감으로 선방했었다. 다만 이제 그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감하고 지수 2,000포인트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확인이 됐던 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저께 외국인이 한 6,000개 거의 7,000개 가까운 선물 매도세가 나왔다는 부분들, 향후 이러한 매도 물량이 다시 매수로 들어올지 아니면 매수 기조가 조금 꺾이는지 여부는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제 있었던 소식이었죠. 자넷 옐런이 차기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국내 증시는 이 소식에 결국 선방할 수 있었다. 밀리지 않았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외국인의 강한 선물 매도세는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주간의 국내 증시 기술적인 흐름은 어땠는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어쨌든 이제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외국인의 긍정적인 수급에 의해 가지고 네. 지수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면서 마감했다는 부분들. 하지만 일단은 2,000포인트에 대한 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하신다라면은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다음 주 중으로도 어떤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다라는 것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 좀 지수가 어느 정도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긍정적으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뭐, 조선 섹터라든지 기계업종, 이런 종목군들이, 화요일에 좀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었다는 부분들이 네. 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좀 선방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530포인트에 대한 이제 매물 부담감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었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금 530포인트 아래로 좀 주저앉는 모습을 띄었는데, 이러한 매물대는 다시금 향후 돌파가 된다라면은 저항이 아니라 돌파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이 외국인이 어쨌든 이번 주도 꾸준하게 200억 단위로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 체크해 보신다라면은 여전히 기대감은 상준에 있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었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심리적인 부분이 아직은 해소가 안 됐다.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한 540에서 550포인트 이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건 체크를 하시면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네.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증시 모두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코스피 2000선 부근에서의 조정, 기간 조정은 마무리 국면이라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장이나 다음 주 중에서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 전망해 주셨고요. 530이 저항으로 작용했던 코스닥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기 때문에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종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차트 흐름이 좋았던 종목, 그리고 안 좋았던 종목 확인해 볼게요. 이번 주 좋았던 종목군들은 이제 SK 하이닉스, 현대차, 파라다이스, 삼성중공업, 현대위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배드 종목으로는 이제 컴투스, 대한전선, KH바텍, LG생명과학, 롯데관광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목록부터 쭉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 9차트 종목부터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 텐데요. SK하이닉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9차트로 종목을 선정을 했었던 네. 기억이 나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마감했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이었고요. 이번 주는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계속 신고가를 연출하면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꾸준한 추가적인 상승도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9차트로 선정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 좀 급락세를 맞았었거든요. 9월 판매에 대한 부담감으로. 근데 이번 주는 그런 부분들 다시 딛고 이겨내면서 상승 전환됐다는 부분들. 또 삼성중공업 마찬가지로 한 2주 정도 기간 조정이 보이고 나서 고점 돌파를 시도했다는 부분들은 향후 수급적인 부분들도 연결되었기 때문에 예. 9차트로 선정이 돼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가 긍정적인 외국인 매수 수급세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라다이스는 지난주에 제가 하이닉스 선정한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드 차트 같은 경우는 컴투스 같은 경우가 이제 피인수 얘기가 나왔죠. 게임빌에 이제 피인수 된다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세,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다시 급락 전환되면서 네. 저점을 붕괴시켰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좋지 못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오너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됐죠. 그리고 경영에 대한 분할 검토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이하면서 2,000원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좀 열어놓을 수 있다.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는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오늘하고 다음 주 월요일 상당히 중요한 변곡이 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KH바텍하고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이제 3분기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종목군입니다. 2분기 실적도 좋았고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2분기에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하고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개선 속도가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추세를 좀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모습들. 그래서 LG생명과하고 KH바텍을 배드 종목으로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굿 종목과 배드 종목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굿 종목에는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한 주 동안 좋았던 종목들 많이 이름을 올렸다는 점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굿 종목 중에 오늘 관심 종목으로 주실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간략하게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굿 종목 중에 파라다이스를 좀 관심 있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8월 이후 중국인의 게임 드롭액, 그러니까 게임액 베팅액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 또 이제 중국인 VIP 관광객의 증가세, 특히 제주도를 통한 이런 관광객 증가세는 상당히 실적에 기대가 된다.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을 돌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자리가 고점 돌파가 된다라면 연중 신고가가 계속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한 25,000원 전후로 해서 매수가를 타진해 보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고점에서 10%대인 28,500원 정도 설정을 해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24,500원 정도가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이게 이제 지난 금요일 시가 부근인데요. 이 자리가 이탈되게 된다라면은 약간 다시금 기존의 박스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파라다이스 꼽아주셨습니다.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굿모닝 대박의 감의 이상우입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시장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연일 신고가를 펼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가장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 종목은 오르는데 왜 이 종목은 떨어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은 왜 떨어질까?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의 키워드는 어디에 있길래 과연 이렇게 향방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면 STS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시그네틱스, 아이테스트, 그리고 지금 오버 반도체 이런 기업들 많으실 건데요.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최근 들어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와중에 원익 IPS라든지 이런 종목군, 특출나게 가는 종목군들 말고는 또다시 미끄러지는 모습이 좀 더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일단은 미국에서의 어느 정도의 지지부진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소비재가 상당히 감소를 하면서 경기 회복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경기 회복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여타의 글로벌 국가들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미국의 이베이라는 그룹의 차트인데요. 이베이가 바로 우리가 소비재를 산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쓰는 차트 중에 한 개죠. 그러면 소비재를 체크를 하기 전에 한번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미국의 소비 심리 자체가 그렇게 크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은 하락 구조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구나 라는 부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적인 어느 정도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입지 자체는 미국의 경기 회복 모멘텀보다는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쪽으로 좀 더 쏠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계속적인 매수세를 보이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매수세를 보이는 와중에 그들이 사는 종목군은 뭔가 특별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같이 그런 입장에서 어버브 반도체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신고가를 나타내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유창희 대표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SK하이닉스가 신고가 행진을 나타내면서 굿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굿 차트를 보여주고요. 하지만 이 두 종목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트라고 하죠. 그래서 MCU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MCU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일본 기업들이 대부분의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지금 2012년, 2013년으로 오면서 계속적으로 일본의 MCU 업체들은 감소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중국발 모멘텀 자체는 오히려 어버브 반도체가 좀 더 살아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MCU라고 하면 우리가 백색 가전 제품들, 그래서 모든 제품들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센서, 감식 같은 부분을 하는 필수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기술 자체가 일본이 워낙에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일본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다시 한 번 더 한국 업체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 중국 업체에 대한 부분이 30%가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28%, LG전자가 22%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중국발 모멘텀에 대해서 들썩거릴 수 있는 종목군이겠다라는 부분 한 번 더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 다음에 보시면 어버브 반도체에 대한 중국 매출인데요.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에 예상치는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하이얼과 그리고 미디어에 납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칭따오 100그룹의 1위가 바로 하이얼 그룹이죠. 하이얼 그룹 같은 경우에는 백색 가전의 선두주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에 가려 있지만 글로벌적으로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이머징 시장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는 게 바로 하이얼 그룹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주 볼 수 없지만 이 분위기를 체감을 할 수 없지만 중국이라든지 여타의 이머징 시장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은 어버브 반도체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매출적인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기업들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더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개별주적인 성격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TS 반도체 아니면 시그네틱스 다른 여타의 반도체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LG전자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이 국한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런 어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 구조 자체가 우리나라들 기업보다는 좀 더 외국의 그중에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몰려있는 시각이기 때문에 차트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주가 추이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통신상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월봉상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적정 PER 같은 경우에 11배 정도가 나타나는 게 바로 어보 반도체고요. 상승 구조에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 같은 경우 2011년 3월달 그리고 4월달에 신고가의 패턴을 나타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3년 만에 오는 이런 패턴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거래량 자체는 하단에 크게 붙지 못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 더 유지할 확률이 높고요. 그만큼 기업의 가치가 변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중국에 밥솥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죠. 그 밥솥에도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어보 반도체의 그 핵심 반도체죠.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이런 매출처의 구조적인 변화라든지 아니면 중국발 모멘텀 자체를 우리가 한 번 더 인식을 하시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어보 반도체가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보 반도체 다시 한 번 더 보면서요. 오늘 3시 반 내일장 진격주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색다른 시각으로 글로벌 이슈 그 숨은 의미들을 파헤쳐보는 시간 이어갑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시작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동섭의 일당백 첫 번째 라운드부터 출발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단기 증액하는 방안을 두고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이 12월 초까지 6주 정도 임시로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라고 알려졌었죠. 백악관 회동이 현재 진행 중인데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공화당이 제시한 단기 부채 한도 증액안을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새벽에 미국이 이제 2.18% 상승을 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뭐냐면 공화당이 단기 그 부채한에 대해서 증액을 하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디폴트를 일단 연기해 놓고 다시 협상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죠. 이제 그 얘기가 결국 오바마 백악관에서도 뭐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식이었는데 사실 백악관에서 원했던 것은 1년 미만이지만 이렇게 짧은 건 아니었죠. 6주 뒤에 또 싸울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오바마 입장으로서는 거부권 행사를 잘한 거라고 전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여론의 분위기는 공화당에는 정말 안 좋습니다. 민주당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존재를 해야 되고 예산안을 통과해야 되는데 정부 부채 상한 문제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오바마 케어를 저지하려고 하는 공화당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오바마 케어는 전국민 의료보험입니다. 전국민 의료보험은 당연한 거라는 것이 현재 선진국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하고 있던 미국 입장으로서는
예산안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건 당연히 가야 할 길이라고 본다면 지금 그 공화당 쪽에서 반대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런 상황에서 그 여론의 등을 업은 민주당의 오바마 입장으로서는 굳이 6주에 합의 볼 이유가 없죠. 가만히 있어도 공화당 입장으로서는 정치적인 힘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 자기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바마 입장에서는 굳이 6주를 해줄 이유는 없죠. 최소한 1년짜리는 해야 그래도 내년도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공화당을 압도하는 민주당의 하원 장악력이 생기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6주는 움직이기의 보폭이 너무 짧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6주 후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 시장에는 불안 양상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공화당이 일단 한 발을 빼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6주라도 하겠다라는 의미는 자기들이 지금 여론의 질타를 받는 거에서 모면하고는 면피 작전인데 이것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면피를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 그랜드 바겐을 원하는 것이 오바마의 입장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간 문제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일단 패권을 쥐고 있는 상황 자체, 공화당이 한 발 물러선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진행합니다. 자넷 옐런 연준 의장 지명자가 경기 회복을 강하게 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양적 완화 축소 조치를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자넷 옐런 연준 부의장이 차기 의장으로 지명됐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리면서 김동섭 이사님께서 특성상, 성향상 고용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섣부르게 서둘러서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언급도 해주셨었는데요. 어저께 이제 지명이 됐죠. 네. 이제 지명이 되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벤버네키 의장 있는 데서 이제 그 소감을 발표하는 그런 상황, 연설하는 상황이 연출됐었는데 그때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 경기가 6년 전보다 좋아진 것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경기부양책은 더욱 지속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언급. 결국 테이퍼링 축소가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어쩌면 이 민생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 벤버네키 의장 그 전에 어떤 의원들은 그 지표의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은 실제적인 국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660만 명 정도의 구직 포기자들이 있을 정도면 실제로 많은 사람은 급여를 깎고서 버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자넷 옐런은 알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는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완전 고용이나 누구나 직장을 옮기고 누구나 좋은 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기 전까지는 아마도 양적 완화가 축소가 쉽지 않고 유지할 확률을 열어두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미국에서 무료되는 정부 예산이나 부채 문제만 해결된다면 지금의 출구 전략은 완전히 물 건너간 상황이 된 것이고 미국은 다시 한번 오랜 기간 양적 완화를 강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넷 옐런 부의장이 차기 의장이 된다면 양적 완화 축소를 섣부르게 서두르기는커녕 오히려 양적 완화 또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말씀을 어제 해주셨었고요. 시장에 충격은 없도록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진단까지 내려주셨습니다. 마지막이죠. 세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7.5% 달성 확신했습니다. 중국 올해 경제 성장률 7.5% 달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될 겁니다. 제가 네. 볼 때는 한 7.5는 넘을 것 같고요. 예. 8도 어쩌면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신용경세 우려가 있었을 때 아주 빨리 대응을 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미국이나 일본은
사실 지금 통화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그 통화 정책이 아닌 재정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재정 정책은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지만 통화 정책보다는 더 안전한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용에 있어서 통화 정책은 파타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정규직, 인프라 구축 상황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았을 때는 지금 중국이 미니 경기 부양이라고 하지만 정말 큰 경기 부양을 하면서 경제를 안정으로 이끌고 성장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발판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 미니 부양책을 시작한 이후 한 7, 8개월이 지나죠. 연말이 되면. 그렇다면 경제 성장률은 최저점을 찍고서 되돌리는 구간으로 접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PMI 지수, 구매자 관리 지수가 굉장히 좋게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거. 특히 신용경색 이후에 조치가 진행된 후에부터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봤을 때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미니 경기 부양을 시작했고, 네. 그것이 중국 경제 성장률 일단 올해 목표치 7.5% 이상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됐지 않았을까. 또 제가 볼 때도 어쩌면 어닝 서프라이즈처럼 서프라이즈의 경제 성장률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은 미니였지만 규모는 절대 미니가 아니었던 중국 정부의 미니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7.5%가 아니라 그 이상 서프라이즈도 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일당백 시간 꾸려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요일도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